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국 당원분들의 큰 응원과 힘찬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을 함께할 김민석 후보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좋은 날입니까? 덥긴 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더위를 뚫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운데 전북에 전주에 함께 모이신 거 맞죠? 우리 한번 잠깐 한 30분 정도 이 더위를 잊고 오랜만에 꿈을 한번 같이 꿔볼까요?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는 6월 초 그 선거하기 사흘 전에 제가 대통령님과 마주 앉아 점심을 했죠. 총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 보고를 합니다. 점심을 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선거가 바로 사흘 있는데 선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할 때 대통령님과 총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제가 대통령님께 드렸던 말씀은 지금 저는 황금시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한 지 1년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놀라운 국민적 지지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이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이 안정되기만 하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세계 역사상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도 황금시대라는 것이 열리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국사교과서나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어느 나라나 전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황금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국주의 시대를 열어서 영국이 그때부터 몇백 년 잘 나갔습니다.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3연임을 하면서 뉴딜을 해서 뉴딜 시대를 통해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이 중에 어르신들 혹시 여행을 가보신 적도 있을 텐데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최고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그 복지국가를 만든 30년 동안의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웨덴의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는 나라. AI도 1등, 문화도 1등, 민주주의도 1등, 반도체도 1등.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나라. 식민지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번 선거가 이겼으면 좋겠다. 너무 절박하게 이번 선거가 이겨서 대통령께서 남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황금시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으신 여러분들 여기 다 찍으셨죠? 근데 찍으시고 1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1년 동안 잘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4년도 정말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죠? 그 4년이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시죠? 우리는 바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난 선거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생각만큼 좋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황금시대라는 꿈은 저기 혼자 꾼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혼자 꾼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당원들께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여러분 지금 세계는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일단 AI가 최고로 먹어주는 거 아닙니까? AI를 만들어낸다? AI 데이터 센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주가도 올라가고 그 회사도 최고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에 AI의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재벌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의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황금시대를 만들 때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세계의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촛불이 켜지면 어쩌면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인도할지도 모른다. 100년 전의 이야기. 100년 후에 인도의 시성 탕후루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곳 한반도에 방황해서 촛불이 켜지고 민주주의가 켜지고 전 세계가 K민주주의를 꿈꾸게 되고 노벨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 인도의 시성 탕후루가 이야기했던 그런 한반도가 세계를
인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예언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의 황금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그 꿈, 바로 그 꿈을 어떻게 하면 바로 이거 전북부터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어디 갔죠? 황금시대가 이거 어디로 갔죠? 아닌데요, 제가 안 눌렀는데. 예. 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바로 이 전북부터 열어가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왜 안 넘어가죠? 우선 오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4년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일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랑 몇 살 위일 것 같습니까? 동갑입니다. 대학교 같은 학번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년배들 중에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살기 어렵게 정말 찢어지게 어렵게 살았죠. 저도 아주 잘 살지 못했지만 그냥 서울의 서민 집안에서 자랐어요. 길은 다른데 둘이 정치에서 만나서 지난 몇 년간 합을 맞췄어요. 대표 정책위 의장, 대표 총선 상황실장, 대표 수석 최고위원, 대표 선대위원장, 후보 집권플랫폼부장,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함께 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A, B, C, D, E, F. 그 사이에 A, AI, B, 바이오, C, 콘텐츠 컬처, 문화, D, 디펜스, 방산, E, 에너지, 재생에너지, F는 최근에 새로 등장해서 팩토리, 공장이나 푸드까지, 식품까지. 이 A, B, C, D, E, 이것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ABCD를 누가 처음에 ABCD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줄 아세요? 제가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을 같이 했죠. 내란이 극복되고 용산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종이 A4 한 장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100일 동안의 플랜을 짜는 일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너무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꿈 중에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성장. 여기 써있는 지방성장. 여기 써있는 지방성장.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은 오직 수도권에 편중돼서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는 과거에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제는 성장 그 자체가 안 된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이 소멸돼 버린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전국의 지도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딱 주시는 질문. 지금 전국이 소멸이냐 아니냐의 위기에 있다. 전국이라는 도조차 소멸이냐 아니냐 하는데 시나 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경기도 평택 안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많이 내려와봐야 천안. 이대로 가서는 한국에서 공장도 경기도 이하로 안 되고 젊은이들도 경기도 이하로 취업할 때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나라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방이 성장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보조금을 더 주고 지방으로 갈수록 모든 정책을 할 때 혜택을 더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 이재명 정부가 하는 모든 시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바꾸자 이런 꿈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한 시도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이 가져온 삼중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에 가서 이제 희망봉은 그만하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일 때,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일 때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제가 총재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때 총재 비서실장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러나셨을 때 과거에 처음 시작했던 새만금을 우리가 과거에는 농업 100%였는데 농업뿐만이 아니라 산업도 같이 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새만금이 농업 100%로 갈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봐서 농업과 산업을 배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전북도민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생각은 새만금을 잘 마무리 빨리 해서 농업도 키우지만 산업도 키워서 새만금 전북 발전의 그런 근거지로 삼아야 된다.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너무 오래 잡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돈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5년이나 10년 안에 끝내자. 이것이 맞지 않는가? 이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새만금의 발전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반도체 투자가 새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왜 전국에는 반도체가 빠졌지? 하는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죠? 궁금하시죠? 왜 빠졌지? 그런데 비슷한 일이 그 전에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서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할 때 광주시장, 전남, 도지사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예산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그것도 좋은데요. 뭘 어떻게 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을 달라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시장과 도지사가 아니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만 명확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 전국이 딱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광주에 반도체가 가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정부가 지금 요새 세상에 기업이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판단할 때 어디에 가야 땅값이 싸고 어디에 가야 전기가 나오고 어디에 가야 물을 갈 수 있는 것을 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중에 1차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전국에도 지금 무엇이 안 왔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그 다음 2차 발표하고 3차 발표할 때 어떻게 이번에 빠진 것이 오게 하는 그 작전을 짜는 것이 바로 전국의 시장과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바로 그것을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세요. 자, 김민석과 전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익산 사는 거 아셔요? 왜 사는지 모르시죠? 제가요. 30대에 국회의원 했잖아요. 지금 몇 학년이게요? 6학년 초반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되고 6년 동안 국회의원하고 30대 후반에 서울시장하고 2020년까지 18년 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2020년에 다시 국회의원에 대해서 3선이 되고 2024년에 4선이 되고 총리까지 하고 지금 2026년이에요. 따지고 보면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96년부터 2026년까지 30년 동안 국회의원 안 하고 백수로 지낸 시간이 18년입니다. 그 18년 동안 18년 백수하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고요? 근데 18년 동안 백수로 지내고 야인 생활을 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이 18년 동안 귀향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책 좀 많이 쓰시고 저는 그만큼 책을 쓰지는 못했지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인으로 있는 동안 천국을 다니면서 최고 마음에 들었던 곳이 어디냐? 익산이었어요. 왜? 교통이 좋잖아요. 올 거 좋잖아요.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던 거예요. 아, 나는 나중에 나이 들면 정치 그만하고 익산 와서 집 짓고 살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서 처음에 못 지었지만 땅도 많았어요. 그래서 익산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10년 중 후에 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고 저희 집사람도 몸이 안 좋아져서 우리 조금 보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 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익산살이가 됐는데 문제는 이걸 저희가 소문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어떻게 이게 알려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익산에 산다 하는 것이 올 초에 알려지고 익산에 사는 익산 거주자 전국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잘 됐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익산에 가면 익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는 익산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백제부터 시작해서 가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국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이신 유홍준 관장님, 나의 문화유산 답상에 쓰신 유홍준 관장님 아세요? 유홍준 관장님이 익산 박물관 생긴 다음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먼저 갔거든요. 근데 여기 문화해설사가 설명하실 때 제가 쭉 얘기를 했더니 저보다 익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천년의 뱅강 전투가 한 번 친 것이 그때부터 삼국의 패권이 넘어가서 그동안 1000년 동안 이것이 지역의 소외와 차별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중국의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전국에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반드시 이 지역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래봬도 익산의 거처를 구한 사람입니다. 제 선택이 맞겠습니까?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대부터 새만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달리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이 전국의 새만금만 되면 너무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제가 꾀를 하나 냈었어요. 자, 새만금이 예를 들어 100짜리다 이러면 한 10 정도는
우리 전북 말고 경기도에도 나눠주고 서울도 나눠주고 강원도도 나눠줘서 시골 한 10개씩 지분을 줘가지고 살살 그분들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몽땅 예산을 넣어서 우리 이거 100짜리가 10,000대고 100만대고 1000만대고 1억 되면 100분의 1씩 나눠주면 10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사실은 20년 전부터 주장해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약올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총리가 됐거든요. 총리가 돼가지고 딱 보니까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애정하던 새만금을 방향을 잡는 새만금의 공동위원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때마다 건의했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희망 고문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야 됩니다. 건의 잘했죠? 그리고 시작된 것이 새만금의 현대차 전북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 하고 나서 제일 이상해진 게 뭔지 아세요? 이 10조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 이게 몇백 조 해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800조, 900조, 100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800조, 900조, 1000조가 오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가느냐,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내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만 전국의 현대차 투자를 직접 현대차와 정부의 모든 부처와 함께 조율하는 TF를 직접 주도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전국의 현대차 투자 구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사업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대규모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초반에 만들어내면서 2차, 3차, 4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만들어낼 위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새만금 전국의 현대차 투자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요 원래대로 늦어요. 현대차가 제일 바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새만금 안에 있는 딱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 하나에 뭘 지어야 되는데 이게 녹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농림부가 내놓질 않아요. 원래대로 되면 이게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부처를 다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그래서 현대차가 투자 발표하고 2달 만에 현대가 원했던 익산에서 딱 내리면 새만금 현장까지 가는 자기부상 열차를 원했는데 그 자기부상 열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철도를 빨리 연결한다. 그리고 나면 자기부상 열차도 해준다. 그 다음에 새만금의 현대차가 원하는 바로 그 부지에 농지를 바꿔서 다른 현대가 원하는 시설을 넣는 것을 해준다. 그리고 현대가 원하는 학교와 병원과 문화시설을 정부가 최대한 인프라를 들여서 해준다. 이 딱 2달 만에 현대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현대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부의 전부처가 움직여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전국의 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민석이가 총리로서 새만금의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전국 출신의 제일 잘 나가고 돈 많이 번 기업인 중에 한림이 있죠? 김원국 회장님 계시죠? 그 양반 익사분이에요. 그 양반 서울에서 기업하는데 본사를 인사해뒀어요. 집도 거기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이 새만금 공동위원장입니다. 민간위원장이에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전북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도대체 전북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밥을 샀어요. 돈은 그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번 진짜 어떻게 이 현대차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거 만들면 아마 현대차도 그랬을 거예요. 신도시 같은 걸 하나 그 근처에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기업이 들어왔다, 신도시 만든다, 뭐 학교도 만든다, 거기서 뭐 근사하게 산다. 근데 저는 한림 김홍국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절대 새만금에서 전주 30분, 부산 20-30분 가죠. 다 들어가잖아요. 30분에 다 되잖아요. 절대 새만금에 현대차 투자를 해서 현대차가 새롭게 공장을 만들어 나가고 일자리가 만들어 나가고 현대차 현재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최소 200개. 그럼 몇백 개가 더 오겠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되는데 바로 거기 한 5분 거리에다가 신도시 적어주고 목당 거기 살아라. 그럼 전국 발전에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김 회장님이 제기해 주신 아이디어 30분 거리면 되니까 어차피 전국 발전할 때 길도 닦아야 되고 다 하고 집도 고쳐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넣어야 되니까 천주에 익산에 분산에 주변에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투자를 하게 합시다. 어차피 쓸 돈 그게 전국이 사는 길이요. 이게 끝내주게 만든 아이디어 같은데 저는 그 아이디어로 갑시다. 대표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버리는데 맞죠? 자, 기업의 투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현대차 구조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협력기업을 협력기업이 창업이 제2의 투자입니다. 제가 총리로서 보통은 총리들이 해외 안 나갑니다. 제가 미국 갔어요. 트럼프 만났어요. 벤스 부통령 만났어요. 부통령 2번 만났어요. TV에서 보셨죠? 중국도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총리를 만났어요. 그때 가서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하신 얘기가 최반급에 와서 진짜 조사단 좀 보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리차 총리를 만나서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 나오고 18년 동안 제가 백수하는 동안에 가방끈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중국에 칭화대를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출신이라 좀 그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잘 팔아서 부탁을 해서 대만금이 끝내준다. 여기 와서 투자 좀 해라. 투자 조사단을 보내라.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이제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되면 그렇게 투자 조사단도 오게 될 겁니다. 잘했죠? 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확실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에 이제 황금시대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국은 절대로 구조의 현대차 투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AI에, 여러분, AI 이번에 저 메가 프로젝트 하는데 공장 데가 어디예요? 두 군데가 약속했어요? 삼성, SK, 맞죠? 일단 지금 마음속에 지켰다고 하는 데는 삼성, 하나, 확실하죠? SK, 장소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SK 최태원 회장이 몇 달 전에 일본 가서 일했습니다. 어제가 안 하면, 조건 괜찮으면 꼭 한국 아니면 딴 나라 가서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괜찮겠다. 다음날 제가 총리일 때 바로 SNS에 썼습니다. 강추 안 하면 조건 똑같으면 한국의 진진도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총리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런 압박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팔을 비틀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돈 버는 거라면 기왕이면 한국에서 해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면 앞으로 전국에는 AI의 기회, 바이오의 기회 다 열려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메가 프로젝트도 2차, 3차분이 있고 1차에 결정한 삼성, SK 중에서도 SK가 결정을 안 했고 중국도 아직 투자할 곳이 많고 젠슨황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 새만금 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러한 전국의 기회는 열려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국의 국회의원과 우지사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 특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아이디어를 만들고 정치력을 가지고 추진해내고 이것이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제 나름의 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한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민주당 많이 찍어보셨잖아요. 정치 경험 오래 하셨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꽉 내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일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이후에 역사 이래 없던 역사적 승부.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주로 가냐, 전남으로 가냐, 전북으로 가냐, 영남으로 가냐, 대구 경북으로 가느냐와 상관없이 평택과 경기도부터 그 아래로 반도체 AI를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 결정, 그렇게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그 결정 자체가 있어본 적이 없는 결정.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면 이어지거나 성공하기 어려운 결정. 여러분, 전북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광주, 전남, 충청, 영남 모든 지역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2년을 총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반을 하지 못하면 1년 지난 이재명 정부가 지금부터 흔들리면 이재명 정부가 내부부터 흔들리면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전국을 확고하게 안정시켜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많은 분들은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요 다녀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사실 역대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뽑을 때 총재 김대중 될 줄 알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총재를 안 하셨지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대표될 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되실 줄 알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되실 때 어차피 될 줄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야당 대표들 야당 대표들 뽑을 때 그렇게 큰 관심 없었습니다. 왜? 누구를 뽑아도 당은 그 방향대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1년 동안에 집권당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1년 동안 국정의 방향을 끌어가고 밀어주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바로 그 집권당 자체의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 아니 당장 한 달만 더 계속되면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가 만약 대통령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밀어주는 그러한 공조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정부의 됩니다.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국정 방향은 흔들리고 전국 현대차 모든 메가 프로젝트 모든 지방 발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우리의 지지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당을 현황하는 모든 사람의 임무이고 숙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이팅! 멋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를 뽑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당대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뽑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거 전국. 결국 결정은 전북, 광주, 전남에서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을 확실하게 지원할 당대표,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 든든한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당대표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이기지 못하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참패.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지방 발전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바로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김민석은 이미 익산에 거처를 두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새만금의 꿈을 꾸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전북 발전의 꿈을 꾸었고 이미 새만금 전북 현대차 투자에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왔고 김민석은 이미 중국의 투자자를 새만금에 파견을 요청했고 김민석은 이미 우리 대통령께 전북의 발전을 확실하게 해냅시다 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김민석은 이미 이 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의 오너들에게 할 수 있다면 한국에 투자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김민석은 이미 전북의 발전을 확실하게 나의 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전북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전북 대표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북의 발전을 원하십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명도 원내대표 만드니까 기분 삼삼하시죠? 장관이 국토부 장관 전북에서 나오니까 괜찮죠? 통일부 장관 나오니까 2명 나와서 더 좋죠? 정성호 장관 전북 출신이니까 거기 합치면 3명이니까 그것도 괜찮죠? 국방부 장관까지 합치면 장관이 4명입니다. 기분 더 좋죠? 하지만 여러분 전북 당대표를 만들어내면 가장 확실한 힘을 가진 전북 당대표가 기업도 불러오고 대표님도 말씀드리고 당도 움직여서 전북의 발전을 전북 도지사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보다 확실하게 책임지는 전북의 대변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는데 김민석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동안에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높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조는 분이 5분 정도 봤어요. 근데 전북 당대표 만들자. 그것이 전북을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전북의 대기업들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전북의 정부의 힘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전북의 정치력을 모아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5분까지 다 깨버리는데 확실히 전북의 발전이 중요한 건 맞죠?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김민석은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게는 전북에 대한 확실한 애정이 있고 확실한 경험이 있고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신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김민석은 역대 전국이 배출한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전국의 발전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정치인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터전입니다. 광주전남은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은 민주당의 뿌리고 민주주의의 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신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민기 문화제를 갔거든요. 이 바쁜데 전당대회 때 익산에서 했어요. 김민기 익산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만든 노래가 뭐냐? 아침 이슬, 상록수. 그때 이렇게 들었어요. 아침 이슬. 촛불 애국가 맞더라고요. 우리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 시간 나면 박물관 가거든요. 익산 박물관장한테 얘기했어요. 요새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박물관에 현대차 회장 외국 기업도 불러서 한번 근사하게 전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 보여줘야 된다. 그냥 우주 투자하고 말게 땡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막 불어 넣어줘야 된다. 전국에 대한 애정, 전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불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화끈하게 기와 구조하고 구조가 20조 되고 20조가 30조 되게 그렇게 꼬시는 일을 우리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요 그런 걸 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제 일로 생각한다니까요. 제 남은 정치 인생 이제 여러분이 기왕 민주당 당대표로 김민석을 만들어 주시면 전국의 가장 확실한 대변자, 강력한 대변자, 책임 있는 대변자가 돼서 전국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국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내가 전국을 만들어내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끝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고 다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면 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민주당원이면 몽땅 투표할 수가 있네요. 게다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걸려오는 전화 몽땅 받을 수가 있네요. 김민석이 당대표 만드는 법 아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난 동네에서 누가 1등하고 어디서 2등하고 어디서 3등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전국이 몽땅 투표하면 김민석은 민주당 당대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명도 원내대표 만들고도 꽤 힘드는데 여러분 전국 당대표 김민석 만들면 한번 화끈하게 하는지 한번 믿어보시고 못하면 그때 가서 저한테 혼내셔도 제가 편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 나라에서 일 제일 잘하고 일 제일 많이 시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김민석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발전을 위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전북을 향한 승부수를 이재명 대통령